불편한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은 쿨하다고 생각하지만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죠. 우리는 언제나 말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이라는 게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해서 하고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에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성도님들, 잠깐 눈을 감고 이 상황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교회 예배가 끝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또는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혼자예요? 이제 나이가 몇인데? 또는 같은 구역의 권사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그 순간 웃고는 있지만 속은 딱딱하게 굳어있고 대답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자니 무례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이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 느낌. 성도님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느낌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총 3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편한 질문 20가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각 질문을 끊는 한 문장 답변을 정중, 단호, 유머 이렇게 3가지 버전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질문들이 왜 나오는지 심리학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세 번째는 실전 상황극으로 서툰 호기심을 가진 사람과 무례하고 통제적인 사람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디오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메모를 하실 분은 한 문장 답변 세트만 적어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한 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질문의 본질은 상대의 경계를 침범하거나 평가와 압박을 질문 형태로 포장한 것입니다. 이 문장을 머릿속에 두시면 오늘 20가지 질문이 전부 하나의 틀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도, 권면, 사랑, 순종 같은 선한 단어가 붙으면서 그 질문이 더 정당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더 필요한 영상입니다. 20가지를 매 묶음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각 묶음 앞에 공감 멘트를 먼저 드리고 질문과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운전 중이시거나 귀로만 들으셔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침범 질문은 바로 사생활, 돈, 외모입니다. 성도님들, 이 질문들이 나올 때 가장 억울한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가 신문을 받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당연한 겁니다. 허락 없이 내 영역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생활 캐묻기형. 그거 왜 그렇게 됐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랑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는 계속 파고들 때입니다. 정중하게 끊는 한 문장, 관심은 감사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만 정리하고 있어서요. 단호하게 끊는 한 문장, 그 질문은 답하지 않겠습니다. 유머로 끊는 한 문장, 그건 제 사생활 금고라서요. 비밀번호가 없어서 저도 못 열어요. 둘째, 소득, 재산, 들추기형. 연봉이 얼마예요? 그 집 얼마 줬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질문은 친한 척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중하게 돈 이야기는 조심해서 하는 편이라서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재정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유머로 제 통장은 대화 금지 구역이에요. 저도 자주 들어가기가 무서워서요. 셋째, 외모, 품평형. 많이 늙었다. 살이 쪘네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칭찬처럼 시작했다가 평가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중하게 외모 이야기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호하게 그런 말씀은 불편합니다. 멈춰 주세요. 유머로 오늘은 얼굴 평가 말고 분위기 평가로 가겠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넷째, 나이, 서열확인형.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보다 위예요? 아래예요? 선배님이시죠? 나이로 관계의 위아래를 정리하려는 습관입니다. 정중하게 나이보다는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단호하게 나이로 관계를 정리하는 대화는 하지 않겠습니다. 유머로 나이는 비공개고요. 마음 나이는 늘 신입입니다. 결혼, 출산, 학벌 비교 등 사회적 기준으로 압박하는 질문. 성도님들, 이 묶음이 특히 더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답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고, 안 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내가 손해인 느낌, 그게 이 질문들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결혼, 출산 압박형.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아이는 언제 가질 거예요? 딩크족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건 질문이 아니라 기준을 들이대는 행동입니다. 정중하게 그 부분은 제 삶의 속도가 있어서요. 제가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호하게 결혼과 출산은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유머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정표를 아직 못 받았어요. 오면 알려드릴게요. 여섯 번째, 직업, 학벌 깔보기형. 그 학교 나왔어요? 그 직업이면 좀 아깝지 않아요? 자녀가 공부를 잘못하면 어쩌려고요? 은근히 내 선택을 아래로 보는 시선이 담긴 질문입니다. 정중하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호하게 그 말씀은 무시로 들립니다. 멈춰 주세요. 유머로 학벌 대신 인격을 전공했습니다. 아직 졸업은 못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비교, 열등감, 자극형. 옆집 아무개는 이미 했는데요. 같이 시작한 분들은 다 됐잖아요. 이 질문은 비교를 통해 내가 느리거나 부족하다는 감각을 심으려는 구조입니다. 정중하게 비교보다는 제 페이스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단호하게 비교하는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유머로 저는 인생을 제 속도로 운전 중이라서요. 추월전은 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돌려가는 칭찬형.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네요. 겉으로는 칭찬인데 안에는 평가와 기준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정중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칭찬보다 평가처럼 들려서요. 단호하게 그 방식의 말은 받지 않겠습니다. 유머로 칭찬은 직구로 부탁드립니다. 변화구는 제가 잘 못 칩니다. 사람 사이를 헤집는 질문, 관계, 소문, 가정사. 성도님들, 이 묶음은 교회와 공동체에서 특히 자주 나옵니다. 한 번 말이 새어나가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서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묶음에서는 특히 짧게 정확하게 끊는 게 중요합니다. 아홉째, 가정사, 상처 파고들기형.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면서요? 자녀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상처가 있는 곳을 파고드는 질문입니다. 정중하게 개인 사정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호하게 가정사는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유머로 그 이야기는 제 마음에 서랍 깊숙이 넣어둔 이야기라서요. 열 번째, 관객회기형. 그분이랑 요즘 어때요? 두 분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랬다면서요? 제3자의 이야기로 나를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정중하게 그분 이야기보다는 우리 이야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하게 제3자 관계를 묻는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유머로 그건 제 인맥 지도라서요. 공개가 어렵습니다. 11번째, 소문, 뒷담 유도형. 그 집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 집사님 왜 갑자기 구역을 옮겼대요? 이 질문에 답하면 나도 소문의 생산자가 됩니다. 정중하게 그분 이야기는 제가 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단호하게 남 이야기로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유머로 저는 가십 대신 간식
이야기만 합니다. 요즘 맛있는 거 드셨어요? 함정, 추궁, 통제 질문에 가면을 쓴 공격. 성도님들, 이 묶음의 질문들은 겉으로는 질문인데 실제로는 공격일 때가 많습니다. 이 질문들에 길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내가 더 지치고 더 얽히게 됩니다. 짧게 끊는 것이 최선입니다. 12번째, 답 정해놓고 떠보는 함정형.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가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정중하게 그 질문은 답을 정해두고 묻는 느낌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 단호하게 떠보기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유머로 이건 퀴즈쇼가 아니라서요. 정답 제출은 생략하겠습니다. 13번째, 사과, 해명 강요형. 그때 왜 그랬어요? 그거 해명해봐요. 사과는 언제 할 거예요? 공격적인 방식으로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정중하게 오해가 있다면 정리하겠지만 공격적인 방식은 어렵습니다. 단호하게 이 방식으로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유머로 설명서는 오늘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14번째, 선택 강요형. 저를 선택할 거예요. 그쪽을 선택할 거예요. 교회를 더 생각해요. 가족을 더 생각해요. 둘 중 하나를 강요해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내가 손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정중하게 지금은 선택을 강요받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호하게 양자택일로 몰지 말아주세요. 유머로 저는 A도 D도 아닌 C라는 길을 자주 탑니다. 15번째, 가치관 재판형.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맞는 신앙이에요? 내 생각이나 가치관을 심판대에 올려놓는 질문입니다. 정중하게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재판처럼 말씀하시진 않았으면 합니다. 단호하게 판단하는 방식의 대화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유머로 판결문은 법원에서만 받겠습니다. 16번째, 무례한 호기심형. 성, 몸, 질병 등. 갱년기예요? 수술했어요? 그쪽 부분이 안 좋은 거예요? 신체와 건강에 관한 민감한 영역을 아무렇지 않게 묻는 경우입니다. 정중하게 건강이나 몸 이야기는 민감해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그 질문은 무례합니다. 답하지 않겠습니다. 유머로 그건 병원에서만 오픈되는 정보입니다. 17번째, 업무에서 책임 떠넘기기형.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당신이 망친 거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전가하려는 방식입니다. 정중하게 원인을 함께 찾는 대화는 좋지만 비난은 어렵습니다. 단호하게 책임 전가 방식이라면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유머로 범인 찾기보다 해결 찾기로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18번째, 통제 감시형. 어제 어디 갔어요? 그 사람이랑 왜 만났어요? 그걸 왜 혼자 결정했어요? 내 일정, 관계, 결정을 허락 없이 검열하려는 경우입니다. 정중하게 저도 제 일정과 관계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감시처럼 느껴집니다. 중단해 주세요. 유머로 제 동선은 내비게이션도 다 모릅니다. 9번, 경계 무시형. 이미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계속 묻는 경우입니다. 정중하게 지금은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유머로 그 질문에는 제 마음에서 접근 금지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20번째, 정체성 편견 건드리기형.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여자니까 그렇죠.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성별, 지역, 나이, 세대로 사람을 일반화하는 말입니다. 정중하게 그런 일반화는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호하게 편견 섞인 말은 받지 않겠습니다. 유머로 저는 통계가 아니라 사람이라서요. 교회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질문 5가지.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불편한 질문이 더 어렵습니다. 선한 의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태를 보면 구조는 같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나오는 불편한 질문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석 감시형. 요즘 예배 왜 안 보이세요? 어디 교회 갔어요? 2번,
주도 빠지는 거예요? 이건 걱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감시의 구조입니다. 두 번째, 신앙 점수형. 기도는 얼마나 하세요? 말씀, 묵상은 매일 하세요? 큐티는 하고 계시죠? 이건 권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평가입니다. 세 번째, 헌금 노출형. 11조는 잘하고 계세요? 감사헌금은 어떻게 드렸어요? 헌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입니다. 누군가가 눕는 순간 그건 압박이 됩니다. 네 번째, 봉사 강요형. 바쁘다는 건 핑계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해야죠.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헌신과 강요는 다릅니다. 죄책감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 디테일 강요형.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뭐가 힘든 거예요? 돈 문제예요? 자녀예요? 건강이에요? 기도 제목은 자발적으로 나눌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캐물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5가지에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 페이스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에는 감사, 경계, 신앙 고백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상대도 이 문장에는 함부로 더 밀고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유. 성도님들, 여기서부터는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질문을 받았을 때 화가 나는 이유 중 하나는 왜 저러는 거야? 하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의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심리학 관점 자주 등장하는 동기 8가지. 첫 번째 동기, 경계감, 결핍. 이 사람들은 나쁜 의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내 질문이 상대에게 침범이 될 수 있다는 감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경계가 없는 환경에서 자랐거나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운 경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 인식 미발달이라고 부릅니다. 아기가 없어도 피해는 생깁니다. 두 번째 동기, 불안 기반 확인 욕구. 이 유형은 상대를 빨리 분류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자기 안에서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캐는 것입니다. 이 욕구는 상대를 이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 동기, 서열 정리 습관. 나이, 직업, 결혼 여부, 자녀 수로 관계의 위아래를 정리하면 이 사람은 대화가 쉬워집니다. 누가 더 위고 아래인지를 알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 사회의 구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 문화에서 자란 분들일수록 이 패턴이 강합니다. 네 번째 동기, 가십을 사회적 자본으로 쓰는 성향. 이 유형은 정보가 곧 권력이라고 느낍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싶어 하고 많이 알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즐깁니다. 이 유형은 선의처럼 보이지만 소문의 진원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동기, 통제 욕구. 상대의 영역을 알아야 마음이 놓이고 알아야 간섭도 쉬워지는 유형입니다. 이분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이 패턴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실제로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동기, 대화, 기술 부족. 이 유형은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지는 방법을 모릅니다. 천천히 신뢰를 쌓는 대신 민감한 질문으로 지름길을 타려다가 사고가 납니다. 아기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일곱 번째 동기, 투사. 심리학에서 투사는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이나 감정을 상대에게 반영해서 보는 것입니다. 결혼을 못해서 본인이 불안한 사람이 결혼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자녀 때문에 본인이 힘든 사람이 남의 자녀 이야기를 계속 캐묻는 경우입니다. 상대의 답을 통해 자기 불안을 달래거나 비교해서 위안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동기, 도덕적 우월감. 이 유형은 질문을 통해
상대를 교정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잘못되었다는 전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 질문이 훈계와 신문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 패턴이 신앙적 언어와 결합할 때 특히 강해집니다. 성경적 관점, 선한 언어가 경계를 무너뜨릴 때 성도님들 이제 성경적 관점으로 가겠습니다. 교회에서 불편한 질문이 더 어려운 이유는 상대가 실제로 선한 의도를 가진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걱정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붙들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기준에서 보면 내 질문이 상대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내 호기심이나 내 불안을 위한 것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하나, 성경은 분별과 정죄를 다르게 말합니다. 권면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권면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함이 있어야 하고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건강합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캐묻는 순간 사랑의 언어가 통제의 언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성경에는 경계를 세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때와 장소를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형제들이 유대로 가라고 압박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경계입니다. 상대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때와 방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만나자고 했을 때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 없다. 이것이 경계입니다. 상대의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영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경계가 무너지면 내가 지쳐서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없게 됩니다. 경계를 세워야 오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실전 상황극, 무례한 사람과 서툰 사람 구분법. 성도님들,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상대가 서툰 사람인지 무례하고 통제적인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두 가지 기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툰 사람의 특징. 내가 불편하다고 하면 멈춥니다. 표정이나 분위기를 보면서 조정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무례하고 통제적인 사람의 특징. 내가 불편하다고 해도 계속합니다. 오히려 내가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공동체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이 구분이 되면 서툰 사람에게는 관계를 지키면서 경계를 세우고 무례한 사람에게는 짧고 단호하게 경계를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 상황극으로 보겠습니다. 상황극 1. 서툰 호기심형. 장면, 예배 후 로비. A. 성도님, 요즘 예배에 잘 안 보이시던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B.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세한 건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대신 기도 제목은 평안으로만 부탁드릴게요. A. 아, 그러시군요. 제가 괜한 말 했나요? B. 아니에요. 마음 써주신 거 알아요. 그냥 요즘 제 페이스로 정리하고 있는 게 있어서요. A. 성도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장면의 핵심은 세 덩어리입니다. 감사, 경계, 대체 질문. 감사로 상대의 선의를 인정하고 경계로 내 영역을 지키고 대체 질문으로 대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상대도 체면을 잃지 않고 나도 관계를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툰 사람에게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상황극 이물의 통제형. 장면 구역 모임 후. A. 그런데 왜 예배를 빠지셨어요? 무슨 죄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B. 그 말씀은 불편합니다. 여기서 멈춰주세요. A.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그냥 말해요. B.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에이, 아니, 그래도 공동체면 나눠야죠. 성도끼리. 그게 뭐예요? B.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리할 부분이라서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장면에서 핵심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면 그 이유에 또 반박이 오고 나는 더 지칩니다. 둘째, 같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매번 새로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이 한 문장을 반복하면 됩니다. 셋째, 필요하면 자리를 옮깁니다. 말로 해결되지 않을 때 상황을 빠져나오는 것도 지혜입니다. 교회에서는 관계가 오래 이어지기 때문에 길게 싸우는 것보다 짧게 경계를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익합니다. 경계 세우기 전 자기 점검 3가지. 성도님들, 경계를 세우기 전에 잠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유익합니다. 첫 번째 점검.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불편한가?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경계를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냥 불편하다보다 그 질문이 내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가 훨씬 명확합니다. 두 번째 점검. 상대는 선의인가 악의인가? 선의를 가진 서툰 사람에게 무례형 대응을 하면 관계가 불필요하게 손상됩니다. 구분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점검.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있는가? 피곤하고 에너지가 낮을 때는 어떤 상황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화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힘들면 지금은 조금 지쳐 있어서 다음에 이야기해요. 라고 말하는 것도 경계입니다. 보너스 챕터. 경계를 세운 후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성도님들, 경계를 세우고 나면 2가지 감정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원함, 또 하나는 불안함. 내가 너무 차갑게 한 건 아닐까? 관계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이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경계를 처음 세울 때는 누구나 이 불안이 옵니다. 3가지. 현실. 현실일 경계를 세웠을 때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경계 없음을 필요로 했던 관계입니다. 내가 항상 열려있고 항상 반응해주고 항상 설명해주기를 기대하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잃는 게 아니라 정리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현실이 경계를 세웠을 때 관계가 오히려 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명확해졌을 때 상대도 나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경계를 존중합니다. 나의 경계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현실 3. 죄책감은 경계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경계를 세우면 안 된다고 배웠거나 나를 낮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운 분들은 경계를 세운 후에 죄책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죄책감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오래된 패턴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베푸신 예수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고 당신의 때와 장소를 지키셨습니다. 경계는 차가운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상대를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불편한 질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짧은 한 문장으로 경계를 세우면 됩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을 줄이려면 오늘 드린 한 문장들 중 딱 하나만 외워두셔도 충분합니다. 가장 많이 쓰일 한 문장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문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사생활에도, 재정에도, 건강에도, 가정사에도, 신앙의 영역에도 설명 없이, 사과 없이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성도님들, 댓글에 실제로 자주 받으시는 불편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맞춘 한 문장 답변을 정중, 단호, 유머로 세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